저렇게 또 쓰레기 뒤지고 있어? 진짜 사람 맞아? 역겨워 죽겠네. 비가 쏟아지는 골목에서 그 독한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 목소리가 향한 곳을 바라봤어요. 속옷 차림으로 축축하게 젖은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쓰레기 봉투를 뒤지며 부서진 음식 조각을 주워 먹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를 향해 젊은 여자가 경멸이 가득한 얼굴로 손가락질하고 있었죠. 순간 제 입에서 숨이 멎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도연아? 제 아들이었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5년 키운 내 아들이, 멀쩡히 결혼시킨 내 아들이 어쩌다 이 꼴이 된 걸까요? 이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정혜연 68살입니다. 서울 외곽 전통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30년 넘게 운영해 왔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재료 손질하고 밤 9시에 가게 문 닫는 게 제 일상이었죠. 손은 늘 갈라지고 허리는 삐걱거렸지만 그래도 이 가게 하나로 아들 도연이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남편은 도연이가 7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저는 혼자였습니다. 울 시간도 없었어요. 당장 내일 아들 밥을 먹여야 했으니까요. 도연이는 그런 저를 보며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가게 일을 도왔고 중학교 때는 새벽에 먼저 일어나 콩나물을 다듬어 놓곤 했죠. 엄마,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어린 도연이가 했던 그 말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아이는 정말 착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아가며 대학을 졸업했고 중소기업이지만 안정적인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연봉이 높진 않았지만 매달 월급의 3분의 1을 꼬박꼬박 제 통장에 넣어줬어요. 엄마, 이거 받아. 나 회사 밥 먹으니까 돈 별로 안 들어. 저는 그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도연이 이름으로 적금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결혼할 때 보태주려고요. 시장 옆 가게 순자가 맨날 그랬어요. 야, 혜연아. 너는 팔자가 좋다. 아들이 저렇게 효자인데 뭐가 걱정이야. 순자는 입이 험하고 목소리가 우렁차서 시장 통소문은 다 그 입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속은 따뜻한 사람이에요. 제가 힘들 때마다 옆에서 투덜대면서도 늘 챙겨줬으니까요. 저도 그때는 믿었습니다. 이제 고생 끝이라고요. 도연이가 32살 되던 해 회사 동료라는 여자를 데려왔을 때도 저는 그저 기뻤어요. 예쁘장하게 생긴 아가씨가 제 아들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 윤미정이에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그때 미정이는 참 얌전해 보였어요. 목소리도 나긋나긋하고 눈웃음도 예뻤죠. 저는 그 아이가 제 며느리가 된다는 사실이 그저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그 얌전한 미소 뒤에 어떤 얼굴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구인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도연이가 모은 돈과 제가 몇 년 동안 모아둔 적금을 보태 전셋집을 얻었어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습니다. 이제 내 아들도 가정을 꾸렸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벅찼죠. 하지만 이상한 기운은 결혼식 날부터 느껴졌습니다. 미정이 엄마 황금순이라는 여자가 식이 끝나고 인사자리에서 저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더니 웃지도 않은 얼굴로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신다면서요? 고생이 많으시네. 우리 미정이가 시집와서 많이 힘들겠다. 칭찬도 위로도 아닌 말. 묘하게 사람을 깔아뭉개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들 결혼식 날이었으니까요.
사돈끼리 얼굴 붉힐 수는 없잖아요. 그날은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게 실수였다는 걸 나중에 알았죠. 결혼하고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도연이가 제 가게로 찾아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저는 바로 느꼈습니다. 얘가 왜 이렇게 말랐지? 광대가 도드라져 보였고 눈 밑은 시커멓게 꺼져 있었어요. 손목은 예전보다 눈에 띄게 가늘어졌고요. 도연아, 너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제가 묻자 도연이는 습관처럼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괜찮아. 요즘 회사가 좀 바빠서 그래. 그 웃음이 너무 어색했어요. 엄마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때 이미 도연이 월급 통장은 도연이 손에 없었다는 걸요. 결혼하자마자 미정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돈 관리는 내가 할게. 남자가 돈 들고 있으면 괜히 딴 데 쓰고 문제 생겨. 아내 말이니까 도연이는 아무 의심 없이 통장을 넘겼답니다. 그런데 그 통장은 미정이 손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고스란히 황금순 손으로 넘어갔죠. 황금순은 도연이 월급이 들어오는 날이면 통장에서 돈을 싹 빼갔습니다. 그리고 도연이에게 남겨준 돈은 한 달 생활비 30만 원. 젊은 사람이면 30만 원으로도 충분하지. 쓸데없이 커피 마시고 밥 사 먹으니까 돈이 없는 거야. 30만 원으로 교통비, 점심값, 휴대폰 요금까지 다 해결하라니요. 도연이는 결국 회사 점심을 포기했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로 하루를 버텼고 그마저도 자주 굶었다고 하더군요. 돈만 빼앗은 게 아니었습니다. 황금수는 도연이를 불러다 앉혀놓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을 매번 반복했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 내 엄마가 시장 장사꾼이라 그런가? 우리 미정이가 너 같은 남자 만나서 고생이야. 그 말 옆에서 며느리 미정이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팔짱을 끼고 앉아서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말이 맞아. 당신은 아직 많이 부족해. 그 순간부터 도연이는 반박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몰아붙이니까요. 그런데도 그 아이는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만 하면 늘 똑같았어요. 엄마, 나 잘 지내. 걱정하지 마. 저는 몰랐습니다. 내 아들이 그 집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있었다는 걸. 그저 조금 힘든 신혼이겠거니 했죠. 그렇게 올가미는 조용히 조여지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쯤 지나자 황금순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더는 돌려 말하지 않았고 요구는 노골적이었어요. 어느 날 황금순이 도연이를 불러 앉혀놓고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도연아, 우리 미정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 전세 사는 게 그렇게 서럽대. 내 딸이 왜 이런 집에서 살아야 하냐고 매일 밤 운다. 그리고는 덧붙였답니다. 너 적금 있지? 그거 깨서 보태. 도연이는 망설였어요. 그 적금은 제가 몰래 들어줬던 결혼 자금이었으니까요. 3천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서 미정이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대요. 여보, 나 진짜 너무 서러워. 친구들은 다 아파트 사는데 나만 전세야. 사람들 만나기도 창피해. 도연이는 그날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그 돈은 전세 보증금에 보태진 게 아니었어요. 황금순 손으로 들어간 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습니다. 그걸로 끝이었으면 좋았겠죠. 석 달쯤 지나자 황금순은 또다시 도연이를 불러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부터 달랐대요. 야, 그 돈 가지고 뭐가 되냐? 신용대출 좀 받아. 5천만 원쯤은 나오잖아.
도연이가 머뭇거리자 황금수는 얼굴을 바꾸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너 때문에 내 딸이 고생하는 거야. 내 엄마는 시장 장사꾼이라 도와줄 능력도 없잖아.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그 말 옆에서 미정이는 더 차가웠습니다. 당신은 진짜 능력도 없네. 대출도 못 받을 거면 나 친정으로 갈게. 그날 도연이는 신용대출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 역시 단 하루도 도연이 손에 머물지 못했어요. 그 다음은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6달 뒤 카드론 2천만 원. 그리고 또 6달 뒤 도연이는 사채업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황금순이 직접 데려갔다고 하더군요. 여기 사인해. 빨리. 도연이는 서류를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사인부터 했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2천만 원짜리 사채 계약서였어요. 이자는 월 5%, 한 달에 이자만 100만 원씩 나가는 독한 돈이었습니다. 그때쯤 도연이 몸은 이미 망가져 있었습니다. 체중은 10kg 넘게 빠졌고 뺨은 쑥 들어가 있었죠. 손은 이유 없이 떨렸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잤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도 도연이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대요. 점심시간마다 혼자 구석에 앉아 물만 마시는 남자, 말수는 줄고 눈은 늘 바닥만 보고 다니는 사람. 그런데도 그 아이는 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만 하면 늘 같은 말이었어요. 엄마, 나 괜찮아. 나 행복해. 걱정하지 마. 저는 그 말을 바보처럼 믿었습니다. 내 아들이 설마 이렇게까지 숨기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어느 날 순자가 저에게 그러더군요. 혜연아, 너 요즘 도연이 봤어? 얼굴이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 제가 되물었죠. 언제 봤는데? 며칠 전에 시장 앞 지나가길래 불렀는데 못 들은 척하고 가더라. 눈도 못 마주치고.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도 저는 도연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도연아, 진짜 괜찮은 거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도연이는 웃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엄마. 진짜 괜찮아. 저는 또 믿었습니다. 그게 제 가장 큰 실수였죠. 사채 이자가 밀리기 시작한 건 서너 달쯤 지나서였습니다. 도연이 월급은 이미 황금순이 가져가고 있었고 신용대출 이자의 카드가 거기에 사채 이자까지 겹쳤습니다. 버틸 수가 없었겠죠. 결국 그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 무렵 도연이 회사 정문 앞에 험상궂은 남자 둘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김도연 씨 나오라고 해요. 우리 할 얘기 좀 있거든요. 회사 로비에까지 목소리가 울려 퍼졌대요. 사람들 시선이 쏠렸고 도연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문으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도연이는 회사 가는 것 자체가 공포가 됐습니다. 출근길에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았고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았대요. 그런데도 황금수는 미안해하기는커녕 더 독해졌습니다. 야, 내가 돈 관리를 이따위로 하니까 이 꼴 난 거야. 이제부터 내 위치 공유해. 어디서 뭐 하는지 내가 다 볼 거야. 도연이 휴대폰에는 위치 추적 앱이 깔렸습니다. 황금수는 실시간으로 도연이 동선을 훤히 들여다봤어요. 회사에서 퇴근이 조금만 늦어도 바로 전화가 왔답니다. 너 지금 어디야? 왜 아직 회사야? 혹시 딴 데 가는 거 아니지? 도연이가 변명이라도 하려 하면 미정이가 옆에서 바로 끼어들었대요. 엄마한테 왜 말대꾸야? 당신이 똑바로 살았으면 엄마가 이런 소리 할 일도 없어. 그 집에서는 도연이 숨 쉴 공간이 없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편의점에 잠깐 들르는 것도 모두 감시 대상이었으니까요.
그 즈음부터 저는 도연이를 점점 만나지 못하게 됐습니다. 전화를 걸면 늘 이 말뿐이었어요. 엄마, 나 바빠. 나중에 연락할게. 가게 앞으로 들르던 발걸음도 어느 순간 완전히 끊겼습니다. 불안했지만 아들이 싫다는데 더 캐묻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낯선 남자가 제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양복 차림이었지만 눈빛이 서늘했어요. 김도연 씨 어머니 되시죠?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우리 아들이 무슨 일이라도. 남자는 씩 웃으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대부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아드님이 2천만 원을 빌리셨는데 이자가 6달째 밀렸습니다. 연락이 안 돼서 어머니께 온 겁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사채라니요. 내 아들이 그런 돈을 썼다고요. 그날 밤 저는 도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번, 20번 받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겨우 연결됐어요. 엄마, 도연이 목소리는 사람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갈라져 있었고 숨이 가빴고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도연아, 너 사채 쓴 거야? 대체 무슨 일이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진짜 괜찮아. 뚝. 전화는 그 말로 끝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내 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슨 꼴로 살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게 제 가슴을 찢어놓고 있었으니까요. 그로부터 한 달 뒤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도연이 회사 로비에 들이닥친 겁니다. 점심시간도 아니었어요. 한창 업무가 돌아가던 오전 10시였습니다. 험상궂은 남자 셋이 회사 정문을 밀치고 들어오더니 로비 한가운데서 고함을 질렀대요. 김도연 나와. 돈 안 갚을 거야? 이자만 800이 밀렸어. 사람들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고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경비원이 말렸지만 소용없었고 사채업자들은 도연이 이름을 외치며 책상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이는 인사팀으로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말은 단 한 줄이었대요. 김도연 씨, 회사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줬습니다. 권고사직 처리하겠습니다. 도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7년 넘게 다닌 회사였어요. 새벽 출근에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몸이 아파도 쉬지 못했던 그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겁니다. 나중에 도연이 전 직장 팀장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도연 씨가 나가는 날이요. 뒷모습을 봤는데 어깨가 완전히 꺾여 있더라고요.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비틀거리면서 나갔어요. 제가 불렀는데도 못 들은 것처럼 그냥 문을 나서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런데 황금수는 어땠을까요? 미안해하기는커녕 차갑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뭐, 해고당했어? 쓸모없는 놈. 그럼 이제 돈은 어떻게 벌어올 건데? 미정이도 한마디 보탰대요. 엄마, 이 사람 이제 진짜 필요 없어. 돈도 못 벌고 빚만 잔뜩이잖아. 그 말 앞에서 도연이는 아무 대꾸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냥 거실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벽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대요. 눈에는 초점이 없었고 입술은 피가 날 정도로 꾹 깨물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황금수는 이미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도연이 명의로
더 이상 돈이 안 나온다는 걸 알아버렸으니까요. 신용등급은 바닥, 대출도 카드도 사채도 더는 쓸 수 없는 상태. 이제 도연이는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거였습니다. 그 무렵부터 도연이와 저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불안해서 집까지 찾아갔지만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불이 꺼져 있었고 기척조차 없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같은 생각만 반복했어요. 내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왜 이렇게까지 연락이 안 되는 걸까? 그러다 어느 날 순자가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더군요. 혜연아, 너 왜 이렇게 말랐어? 며칠째 밥도 안 먹은 얼굴이야. 그때 저는 처음으로 속에 담아둔 말을 꺼냈습니다. 순자야, 도연이한테 연락이 안 돼.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못 쉬겠어. 순자는 제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아, 이건 느낌이 너무 안 좋아. 당장 찾아봐. 엄마 촉은 틀린 적이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아들을 찾기 위해 거리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찾아다닌 지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도연이네 아파트 경비실을 찾아갔어요. 경비 아저씨에게 사정사정해서 물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우리 아들 본 적 있으세요? 5동 803호 김도연이요. 경비 아저씨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청년 일주일 전에 쫓겨났어요. 네, 쫓겨나다니요? 장모라는 여자가 와서 짐을 전부 밖으로 던지더라고요. 청년이 무릎 꿇고 빌었는데도 안 봐주던데요. 며느리라는 사람도 옆에서 손가락질하면서 소리 질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 어디로 갔나요? 그건 모르죠. 근데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였어요. 눈에 초점도 없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저는 미친 사람처럼 동네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공원, 지하철역, 찜질방. 닥치는 대로 다 찾아다녔지만 도연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엿새째 되던 날 시장 순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혜연아, 나 방금 이상한 거 봤다. 뭔데? 시장 뒤쪽 골목 있잖아. 쓰레기 버리는데 거기서 어떤 남자가 쓰레기 봉투를 뒤지고 있더라.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뒷모습이 도연이랑 너무 비슷해.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뛰쳐나갔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우산도 쓰지 않았어요. 시장 뒷골목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쓰레기 봉투 더미 앞에 한 남자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속옷 차림이었어요. 비에 흠뻑 젖은 채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찢고 안에 든 음식 찌꺼기를 꺼내 입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빗소리를 찢고 울려 퍼졌습니다. 더럽게 또 쓰레기 뒤지고 있어? 진짜 사람 맞아? 역겨워 죽겠네. 저는 그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미정이가 서 있었습니다. 우산도 제대로 쓰지 않은 채 도연이를 내려다보며 노골적인 혐오의 눈빛으로 손가락질하고 있었어요. 이런 인간이랑 왜 살아? 진짜 인생 낭비야. 그 순간 저는 그 남자의 옆모습을 보았습니다. 툭 튀어나온 광대뼈, 푹 꺼진 눈, 앙상하게 마른 팔다리. 도연아? 제 입에서 그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보았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내 아들. 내가 35년 키운 내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그 말을 끝으로
도연이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아들의 몸을 끌어안았어요. 뼈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도연아, 도연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게 왔다. 비가 쏟아지는 골목에서 저는 아들을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 아이를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들 절대 그냥 두지 않겠다고. 저는 도연이를 업고 병원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의사는 도연이 상태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한 영양실조에 탈수 증세까지 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생명이 위험했을 겁니다. 도연이는 링거를 맞은 채 이틀 동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곁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어요. 앙상하게 마른 손, 갈라진 입술, 푹 꺼진 눈두덩이. 보고 또 봐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도연이가 겨우 눈을 떴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 울 일은 끝났기 때문입니다. 도연이가 회복하는 동안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파트 경비 아저씨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 정확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녹음해도 될까요? 경비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모라는 여자가 사위를 사람 취급 안 하더라고요. 짐을 집 밖으로 다 던지고 쓸모없는 놈이라며 욕을 퍼부었어요. 며느리도 옆에서 꺼지라고 소리치고 발로 밀치기까지 했고요. 저는 그 증언을 모두 녹음했습니다. 다음은 도연이 전 직장 팀장이었습니다. 팀장님, 혹시 장모가 회사에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팀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있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도연 씨 월급 통장을 넘기라고 협박했고, 안 그러면 회사에 소문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 일로 도연 씨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압니다. 그 말도 빠짐없이 녹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 아들이 장모와 며느리에게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강요, 횡령, 사기, 가정폭력, 형사고소도 가능하고 민사 손해배상도 충분히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감당합니다. 사실 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반찬 가게를 하며 모은 돈, 그리고 15년 전 시장 옆에 조그만 상가 건물 하나를 사두었습니다. 월세는 단 한 번도 쓰지 않고 모아두었죠. 이 돈은 언젠가 아들이 정말 힘들 때 쓰려고 아껴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언젠가가 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도망칠 수 없을 거라고. 이제는 내가 움직일 차례라고. 복수는 소리치며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준비한 뒤 단번에 내려치는 겁니다. 저는 한 달 동안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도연이 명의로 빠져나간 돈의 흐름을 전부 추적했어요. 은행 대출금, 카드론, 사채까지. 그 돈이 전부 황금순 계좌로 들어갔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더니 말하더군요. 어머니, 이 정도면 완벽합니다. 상대는 도망갈 구멍도 없습니다. 때려도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죄목은 사기, 강요, 횡령, 가정폭력, 경비 아저씨 증언, 팀장 증언, 은행 거래 내역, 사채 계약서, 사본까지 전부 첨부했죠. 2주 뒤 황금순이 경찰서에 불려갔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경찰서 앞에서 기다렸어요.
황금순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군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황금순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야, 이 미친년이 뭔 짓이야? 사돈끼리 이럴 수 있어? 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돈? 내년이 내 아들을 쓰레기통에서 음식 주워 먹게 만들어 놓고 사돈 소리가 나와? 황금순 입이 딱 막혔어요. 그때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들고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 사람이래. 아들 쓰레기 주워 먹게 했다던 그 장모. 황금순 얼굴이 점점 더 하얘졌습니다. 민사소송도 바로 진행했어요. 도연이 명의로 빼간 돈 전액과 위자료까지 합쳐 총 1억 2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황금순 얼굴은 볼만했습니다.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거기에 손해배상 1억 원 판결이 떨어졌거든요. 황금순은 배상금을 낼 돈이 없었습니다. 결국 살던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그녀는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았습니다. 미정이도 끝장이었습니다. 공범으로 함께 고소당했고 회사에도 소문이 퍼지면서 결국 잘렸습니다. 어디를 가도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들으니 고시원에서 산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미정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초라한 몰골로 무릎을 꿇고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도연이한테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저는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기회? 내 아들이 쓰레기 주워 먹을 때 너는 뭐 했어? 꺼지라고 발로 밀쳤지. 그때는 왜 기회를 안 줬어? 미정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궜어요. 저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사인해. 위자료 한 푼도 없어. 그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도연이는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제 가게를 도와줍니다. 아침에 같이 재료 손질하고 저녁에 같이 문 닫아요. 예전처럼 밥도 잘 먹고 살도 붙었습니다. 어제 도연이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하긴. 내가 내 아들인데. 시장 순자가 우리를 보며 한마디 했어요. 야, 혜연아. 너네 모자 보니까 내가 다 뿌듯하다. 진짜 잘 됐다. 저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알게 됐습니다. 참는 게 미덕인 건 상대가 사람일 때뿐이라는 걸요. 이제 울 일은 끝났으니까요. 부모는 다 압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요. 다만 자식이 괜찮다고 말하면 그 말을 믿고 싶을 뿐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괜찮아. 그 한마디를 믿다가 내 아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꼴을 보고서야 진실을 알았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저는 아들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어요. 요즘 자식한테 연락이 뜸해졌다면, 목소리가 달라졌다면, 괜히 마음이 불안하다면 그건 괜한 걱정이 아닙니다. 부모의 직감은 틀리지 않아요. 저는 끝까지 갔고 내 아들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부디 저처럼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